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936년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83주기 추모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오늘 멀리 중국에서 오신 며느님 이덕남 여사님을 모시고 잠깐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덕남 여사님을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저하고는 2012년에 북경에서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방송국에 앉아서 여사님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어머님 저를 너무 반가이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이런 딸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영광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근데 어머님 살아오셨던 부분을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데 단재 선생님이야 너무나 유명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단재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는데 어머님께서 노력하셔서 찾아주셨죠. 어머님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자관 신채호 선생이나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순국하셨던 분들, 그 분들이 대부분이 국적이 없어요. 우리뿐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의 경우에는 지금 4, 5대씩 다 넘어갔습니다. 세수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며느리가 있으니까는 세수가 그렇게 많이 안 넘어갔고, 이렇게 세수가 많이 넘어간 분들은 사실적으로 그게 심각하다는 생각을 못 해요. 국적이 없다라는데. 그런데 우리는 당면 가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적 없는 서름이 이거 보통을 넘어. 자관 사람을 갖다가 가슴에 못을 딱딱 박는데 죽을 지경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우리 남편 죽고 가짜 아들 사건으로 재판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호적이 가짜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난 엄청 가슴에 진짜 피멍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때서부터 내가 이 선열들의 국적 회복 운동을 그분들 거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 걸 하다 보니까 2009년 4월 13일 날 62분이 국적 회복을 했죠. 그런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국적 회복이라는 게 단순하게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또 자식도 부인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채호 선생은 아직도 부모님이 없어요. 그러면 혼자만 호적이 되신 거예요. 그럼 아직도 결혼하신 상태가 아니고. 네. 그리고 부인도 없고 그러면서 아들만 낳았어. 어머니께서 며느님이시잖아요. 그럼 신채호 선생님 호적에 올라 있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올라갔지. 나는 올라갔지. 아들은 올라갔지만 그럼 신채호 선생님이 부인이 없이 아들을 놓으신 거예요, 호적상에.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빨리 이렇게 보면 네. 그 페루나야. 그런 거 아니에요? 떠돌이가 또 호적에만 올라. 그렇고 마누라도 없이 자식만 가졌으니까 그건 페루나지. 어머님이 호적 찾으시는데 몇 년 정도 걸리셨어요? 몇 년이 다 뭡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자신이 이제 사생아 신분이니까 그거를 없애보려고 남편도 엄청 노력했어요. 그러는데 86년도에 우리 남편의 아버지, 그러니까 신채호를 우리 남편의 아버지를 만들어줬다 이거야. 즉 말해서 네. 이 사람 신분에 어머니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 옆에 아버지로만 채워줬어. 그게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대스특필을 했는데 그 국적 회복인 줄 알았었거든. 그런데 그게 국적 회복이 아니고
대법원 영에 의해 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만 채워준 거예요. 국려지책으로. 네네.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나도 그게 국적회복인 줄 알고 재판을 할 때 전부 그 서류를 갖다 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호적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국적회복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다만 신수범이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디서 아버지를 하나 만들어 넣었을 뿐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국적회복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구나 그랬는데 지금도 국적회복을 해준다고 나라에서 막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난리 버거지를 쳤는데 일가창설법이야. 그 무슨 얘기냐면 그 어머니 아버지를 모르는 고아들 있잖아요. 네. 고아는 네. 일가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혼자서. 시조가 돼가지고. 네. 그 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준 거거든.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멀었다. 갈 길은 멀었다. 3분지 1도 안 되는 국절 회복을 해줬다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아버님 누워 계시는 저 청원군 그 남성면 네. 그 유적지에 땅이 2,400평 돼요. 그러는데 내 우리 아버님 이제 국적 회복이 됐으니까 등기를 하려고 갔더니 우리 아버님의 재적 등본을 가져와라. 응? 재적 등본이 어디서 그거 하나 딱 넣어줬는데 그럼 미치고 자빠질 노릇 아니야 그게. 그러면 이것도 국적 회복이 아니라 국적 회복을 하려고 그러면 아직 또 까마득한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 지금 일가가 창설돼서 아들로 등재가 돼 있는데도 재적부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 그래서 미등기로 그냥 있어요. 신채옥하고 있는데 요 근자는 삼청동에 우리 아버님이 1910년 4월 19일자 대한매일신보 3면에다가 광고를 내셨는데 본인의 소유 초가 6칸의 문건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분실을 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라도 주스면 이거는 쓸모없는 휴지로 처리를 해라. 그렇게 하고 광고를 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는 서울경자 쓰고 그리고 북서 삼청동 2통 4호 그리고 신채호 100하고 광고를 내시고 망명을 하셨는데 그 길로 이제 그 4개월 후에 이제 국치잖아. 그렇게 하고 네. 국치 1년 이후에 그 토지 조사 사업을 한다고 일본이 네. 와가지고 네. 사업을 하는데 그 당시에 삼청동이 157가구야. 근데 그 중에 1, 2번지는 국자가 쓰이고 나머지는 전부 소유주가 다 쓰였어요. 155는. 그래서 이때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국자로 쓰인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요새 건자에 와가지고 보니까는 컴퓨터에 그 2통 4호가 2-1번지야. 근데 이거를 전에 왜 이완용이 하고 송병준이 네. 그 땅 찾아줬을 때 그때 우리가 법원을 뛰어갔어요. 이거는 마땅히 환수가 돼야 되는 땅을 왜 개인한테 손자들한테 주냐. 그것도 매국노 후손한테. 그걸 뛰어갔더니 판사가 그쪽 서류를 내놓더라고. 그래서 이 서류로 보면은 이건 줘야 된다 이거야. 종이 쪽을 보면. 그런데 우리는 호적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님 집이 그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찾잖아. 그 조상 땅 찾기에 내가 갔죠. 가서 이걸 좀 찾아주라. 그러니까 호적도 없는데 무슨 그걸 어떻게 찾느냐는 거야. 말도 못 붙이게 해. 이제 그런 거를 당하면서 정말로 가슴에
못을 박았죠. 그렇고 왜 국가가 국민의 뭐 재산하고 저 생명을 갖다가 보호한다면서 우리는 보호한 게 아니라 그냥 죽으라고 내몰한 거야. 그런뱅이로. 제가 이제 안동을 가보니까 임천각에 가니까 이상용 선생님께서도 2009년에 그래. 어머님 노력으로 찾으실 때 같이 국적을 찾았다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상용 선생님 하면 모르시는 분이 전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대한민국 국적이 없이 여태까지 계신 거죠. 어머님의 노력으로 이제 그 국적을 회복하시게 됐는데 사실 저는 밀양에서 왔고요. 밀양은 어열단의 고장이고 어열의 도시다 보니까 제가 밀양에 대한 얘기를 잠깐 이제 단재 선생님과 연결시키자면 1922년에 단학가 기이치를 암살하기 위해서 황포탄 사건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국제적인 비난이 일자 우리 어열단 단원들이 굉장히 궁지에 몰리게 됐어요. 그때 유자명 선생님의 소개로 북경에 계신 단재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리 약 선생님께서 우리 어열단원의 정신이 될 만한 선언문을 하나 써주십사 부탁을 드렸을 때 단재 선생님께서 전혀 이제 그거 없이 내가 가서 상해 가서 서주겠다 먼저 가 있으라 해서 1923년 1월에 상하이에 오셔서 단재 선생님께서 이제 어열단 선언문을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연을 맺게 됐는데 그 단재 선생님이 살아오신 모습이나 우리 약산 김원봉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모습이 정말 불의에 한거하실 줄 아는 그 단재 선생님 일화가 아주 유명한 일화가 일본 놈한테 고개 숙이기 싫어서 세수할 때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셔서 단벌 옷을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정신이 너무 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단재 선생님의 기상을 저는 뵈면 여사님이 다 물려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이 땅의 투사라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아버님의 어떤 일화 중에 어떤 이제 저희들이 잘 모르는 살아오신 모습이 있으면 하나 좀 알려주세요. 우리 아버님이 어렸을 때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이러니까 그 시대는 솔직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농산일을 못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추웠대요 겨울에. 그렇게 새초가리 남해 새초가리에서 그 집단 네. 그거를 3개를 가지고 오셔서 불을 지폈대. 그런데 그거를 죽는 그날까지 당신 양심에 목을 칠했다. 그래서 후회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나는 맑은 분이다. 예, 그 정신이 맑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차후에 보면은 민족을 배신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정말 오직 하나가 사랑이 있다면 대한민국이었었어. 그분한테는. 나라였었는데 그 감옥에서 저거를 병법석으로 내보내주겠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보증인이 네네, 튼튼한 부호면 그 사람 보증을 쓰면 내보내주겠다 그랬어. 그래서 그거를 그 주변에서 듣고 아마 우리 문중 사람이었던 모양인데 친일한 사람이 내가 보증을 서겠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왜 그런 배신자한테 내 목숨을 구걸 하겠냐. 맞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 외에도 조선상고사라고 하는 책을 조선일보 연재할 때에 일본의 연호를 쓰는 신문에는 연재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런 기백을 가지셨던 분인데. 그럼요. 네. 또 이제 여사님께 저 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사님께서 신영복 선생님 살아계실 때 찾아뵌 적 있죠? 예. 그분과 일화를 조금만 소개해 줬으면 모든 분들이 다 모르고 계셔서 저희들 좀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신영복 선생이 성공회대학에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서원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던 김정기 선생하고 나하고 둘이 갔었는데 신영복 선생이 나를 보고 인사소개를 김정기 선생한테 인사소개를 듣고는 그냥 눈물이 그렁그렁 해. 그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약산 선생이 얘기를 했어요. 약산 선생이 해방돼가지고 돌아오신 거야. 돌아왔었는데 이승만이가 노덕수리 그런 걸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선생을 갖다가 구타를 얼마나 했는지 사람이 척 늘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 재래식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다가 대가치를 하나 걸쳐놓고 그 위에다가 사람을 걸어놓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유족이 사람을 끌어내려서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도피를 시켰는데 그 길로 선생님이 아마 김일성의 동네를 갔던 모양이지. 그래갖고 부주석이 됐는데 그거를 알고는 여기서 5촌까지 잡아서 전부 다 목을 쳐가지고 대가치에 딱 끼워갖고 그 울타리에다 이렇게 쫙 쳤대요. 그때가 신영목 선생의 나이가 17살이었대. 그러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얼마나 끔찍하겠어. 근데 그 순간으로 자기는 약산 선생의 사상이 그냥 자기한테 다 들어와 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날 만나니까 정말로 그 감회도 새롭고 이러니까 이제 눈물을 그렇게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요 행이 그 누이 동생 그 지금 보니까 김학봉 여사인 것 같아. 그렇죠. 이 양반이 시집을 가버린 거야. 근데 그때는 요새처럼 막 혼인신고 빨리 하고 막 그거 안 하고 애를 놓고든 사실혼주의로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주소를 못 찾아가지고 이 사람 하나가 생존을 했어요. 김학봉 여사 하나가. 그래서 그 아들들 만나고 했는데 이 양반은 이제 자기가 아들을 자신이 삼형제를 두셨다더라고. 네, 아드님 삼형제. 근데 이제 여기 있어봤자 자기 그 오빠 때문에 얘네들이 출세는커녕 바깥에도 못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국민학교 졸업만 하면은 미국으로 다 보냈어요. 그래갖고 뒤에는 상당히 성공했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그 김태영 씨가 그 둘째 아들. 둘째 그러니까 네, 둘째지. 거기가 이제 그 뭐야 밀성 초등학교 국민학교야. 거기 약산 선생 나온데 거기를 장학금을 줬다며. 그런 얘기까지는 내가 그 약산 선생으로부터 들었어요. 그 이후에 아니 약산 선생이 아니라 저기 네, 신영복 선생한테 듣고 그때 어릴 때 이제 기억으로 알고 계신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사실 약산 선생님이 초등학교 구남 이녀예요. 11남매인데 약산 선생이 이제 어떤 원자 원봉이잖아요. 그래서 형제가 구봉이까지 아들 형제가 9분이고 딸이 2분이세요. 그 중에 약산 친동생 4분, 사촌동생 5하고 아까 말씀하신 9분이 6.25 전쟁 때 보도연맹 사건으로 돌아가시고 핍박을 많이 당하신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그 당시에 밀양에 살았던 사람들 얘기로는 아마 약산뿐만 아니라 약산 집안의 어떤 그런 비애를 많이 알고 계신 거죠. 저도 어릴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들으면서 자랐는데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보수적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이 두려워지고 혹시나 무슨 일을 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많아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밀양에 들어오면 밀양이 굉장히 폐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폐쇄적인 역사를 가진 동네는 항상 학살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밀양도 그런 곳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지금 단재 선생님의 그 83주기를 맞아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특히 이제 오늘 우리 이덕남 여사님이 오셔가지고 자리를 빛내주셨는데 어머니께서 여사님께서 중국에서는 그럼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또 한국에 들어오실 계획이 있으시다 하니까 그것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요. 단재 선생이 이제 사상가 후예들은 그런 비애가 다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묘소 거기 이제 참배를 가면 갈 때는 그 동네가 고령신신의 그 묘자리니까
뭐 대부요, 뭐 아주머니요, 뭐 아저씨요 해가면서 막 안녕 안녕 뭐 그 인사를 해요. 나올 때 되면 집이 통통 비어버리고 동네가 다. 근데 애들은 어리지. 이제 저 2살, 3살 막 이런 거 데리고 다니는데 애들은 뭐 그런 거 알아요? 그러면 뭐 목마르다, 뭐 배고프다, 뭐 애들은 난리가 나. 근데 지금은 그 길이 좋아가지고 잘 뚫혔지만 옛날에는 신장로였다고. 그렇게 하고 버스도 없어. 그래서 이제 청주에서 대절을 해서 가는데 또 거기 올라가다 보면 지금은 이제 그 길을 안 쓰는데 구길이 있어요. 논두랑길. 거기에 차가 그냥 비가 왔다 그러면 내려 백혀버려. 그러면 딸사도 못해. 동네에서 뭐 반가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걸 건져내고 이제 그런 터였는데. 그 이제 오면서 난 짜증나지. 그러니까 애들 어디 밥이라도 좀 얻어 먹이고 가야 되는데 동네는 비고 물 얻어 먹을 때도 없고 그렇게 하고 거기서 쭉 나오면은 저기 백족산이 있어요. 그 옛날에 세종이 거기서 발을 씻었다고 백족산이라 그러는데 그 산에서 내려오는 졸졸 흐르는 그 물을 받아가지고 애들한테 먹이고 이 물병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돼. 저 청주까지. 근데 이제 박정희가 신채호 선생이 빨갱이라고 우리 또 빨갱이 했어. 빨갱이라고 지목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면 우리 아버님이 왜 저 전집을 냈는데 상하권 2권을 냈어요. 김영호 전에 장관이 그걸 편집을 하고 냈는데 그걸 내가 보니까 조선 혁명선언, 그 의열단 선언문이거든. 그게 이제 펼쳐진 거야. 그럼 이게 어디로 들어갔어? 그 전부 한문이고 뭐 그러니까는 글자를 볼 수 있는 데로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가로 들어간 거야. 그게. 그래서 이제 유신 반대 운동권에 지침서가 됐지. 그게.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몇 푼 도와주더니 뒤에는 빨갱이 새끼라고 그냥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 한동안 엄청 고생했어. 쫓겨다니느라고. 그 이제 애 아버지 보고 막 애들은 저러는데 애들은 아직 어리고 그럴 때는요 구멍가게 하나도 그 산기슬이 없어. 허허벌판에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걸 애들 어디서 밥이라도 얻어 먹여야 되는데 얻어 먹을 데가 없잖아. 그래서 막 투덜대지 속상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애 아버지 그래. 여기 전부 다 문종은 문종이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들어갔다 나가고 나면 기관에서 와서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괴롭고 말지. 그거를 그 주변에다가 괴롭히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삶을 살았죠. 억울하게. 그래서 난 지금 이 서울에서 가가지고 청원 공무사관학교 있는 쪽으로 청원 다리 있잖아요. 그거만 딱 건너면 지금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그때 그 생각에. 많이 당했어요, 우리. 그렇고, 이 양반들이 또, 학생, 시위대 있잖아. 이 사람들이 또 쫓기면은 희한하게 신채호 선생 거리로 오는 거야. 사당으로. 와가지고, 하얗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빨아다가 이제 갖다가, 깔아 놓는데, 볼을 깔아 놓는데, 거기다가 피자를 톡톡톡톡 떨어뜨려놓고 가고 그래. 그렇고, 방명록 있잖아요. 거기다가는 선생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그거 너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갖고, 나 그때 그 시기에 서울대학교 뭐 회장했던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이름 나 많이 알아. 그래서
그럼 또 이제 그거 걷어다가 집에서 또 삶아 빨아가지고 풀에서 먹여서 또 갖다 놓으면 또 며칠 있다가 가보면 또 그래. 그랬었어요. 그래서 뒤에 운동권, 충북 그 사람인데, 신문사 사장이나 사람 날 불러가지고, 이 여사님이 그렇게 운동권하고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신채호 선생 거기를 못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하겠다.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지 말라고. 그 신채호 선생이 이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 시대도 운동권에 최선봉이면 선봉이지 밑에 두 번째 가래도 서러운 분 아니냐. 그런에 메로니가 돼가지고 내가 그런 거 당연하지. 그러니까 나는 운동권이 내 선생님 같다고 도로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나도 좀 못됐어, 뾰족하고 성격도. 어머님 그럼 북경에서 생활은 좀 괜찮으십니까? 북경에서는 이제 딸이 사업을 하니까 딸 따라서 사는 거지 뭐. 내가 지금 이제 한국에 영원히 들어오려고. 그죠? 언제 오십니까? 4월 달. 4월 달에요. 올 4월 달로 들어오기로 다 이제 결정이 났고. 네. 이제 나이 먹어봐. 나이 먹고 힘 없고 내가 돈도 못 벌어줬는데도 그래도 자식들 등에 붙어 살아야지 어쩔 거요. 꼼짝 못하는 거지. 진짜 너무 어렵게 사셨고 제가 이제 어머님 얘기 속에 그게 다 안 나왔는데 아버님 국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1991년부터 2009년까지 19년간 투쟁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국적을 찾게 되셨고요. 그리고 뭐 단죄라면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 그분이 국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저는 어머님을 뵈면서 알았어요. 제가 역사 교사이지만 이 사실을 몰랐고 그리고 어머님을 통해서 국적을 2009년에 회복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걸 알고 나서 이제 다른 지역을 갈 때 살펴보니까 임천각에 가도 이상용 선생님도 그렇고 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고요. 저는 사실 이제 전에도 어머님하고 만나 뵌 적이 있던 석정 윤세주 열사의 종손녀이신 윤명아 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명함 속에 썩어 다니는 글이 아우슈비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류가 그것을 잊는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글귀를 써서 다니는데 명함을 드리니까 그 윤명아님께서 저한테 잠깐 오라고 하셔서 가니까 이 잊는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잊는 것인데 우리 민족은 저처럼 역사생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머리에 든 게 없기 때문에 잊을 것조차 없다. 그래서 잊을 것조차 없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덕남 여사님도 뵈면서 제가 첫 번째 북경에서 뵀을 때 혼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역사 교사하면서 제대로 역사를 가르치지 못했다 해서 제가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는데 제 손을 뿌리치셨어요. 북경에서. 네. 제가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당신 같은 역사생이 역사를 잘 가르쳤다면 대한민국은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앞으로 잘하겠다 해가지고 겨우 손을 한번 그때 잡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사실 이제 독립운동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의 삶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잊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 독립운동가에 대한 후손에 대한 예우가 이렇다면 이 일본의 마지막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가 100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이 땅에 되돌아오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누가 일제에 대한 저항을 할 것이며 투쟁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가르칠 때도 얘들아 이런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너희들도 목숨을 내놓아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대접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독립운동하면 너희들 자식들은 정말 불행해 힘들게 살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래서 굉장히 교사로서도 힘든 부분이고 특히 이제 후손들을 뵈면 면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들이 마음으로라도 잊지 않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이 보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슴속에 이걸 기억해서 잊지 않고 기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머님 살아오신 그 모습들이 저희들한테는 귀감이 되기도 한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최고의 여장부가 바로 우리 이덕남 여사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아버님 국적 찾으시는 그 와중에 암투병 하셨죠. 네. 그래서 그 얘기 잠시만 아픈 기억이지만 잠시 들을 수 있을까요? 이 집에 살면 암보다 더한 것도 속으로 들어오죠. 그게 이 나라 현실이니까. 왜 그러냐면 그 1910년 8월 29일이 국치잖아요. 그리고 겉으로 나타난 것만 봐도 1945년 8월 15일이 해방이라고. 그러면 그 이전에 돌아가셨던 순국 선열은 전부 국적을 회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 법에 의해서 국적 회복이 안 됐다면 나 한을 안 해. 어? 내가 그 국적 회복을 하면서 전 세계 호적법을 거의 다 망나라하다시피 했어요. 봤는데 호주제를 쓰고 있는 게 일본하고 우리하고 두 나라죠. 두 나라뿐이 없어요. 진짜로. 그럼 그건 무슨 말을 하느냐. 일본 놈이 자기 나라를 갖다가 수탈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게 법이거든요. 그 호적법은 저 독립운동가 족쇄라고 족쇄. 그 법을 해방이 됐는데도 그럼 해방이 되고 최소한도 정부가 수립되고 그럼 재형국회가 있었다 하면 여기서는 저쪽 법을 갖다 다 폐기를 하고 다시 만들어서야 한다고.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그 법을 지금까지도 존치하고 있는 나라, 이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어? 그러면서 세상에 그 진짜 오로지 그냥 조국의 그 독립 그것만 위해서 목숨까지 다 바친 어른들을 갖다가 하나도 국적을 안 해줬다는 거, 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용납이 아니라 용서를 할 수가 없어. 진짜.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뭐 잘못하고 그 역적인 거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역적이 없었느냐 하면 거의 정부가 친일파 후손들이 정부를 잡고 좌우지 해버렸으니까. 그렇고 지금 언론 3사도 그래요. 그러니까 적폐를 청산한다 그러는데 언론 3사를 저걸 못하면 극복을 못하면 적폐, 청산, 말짱 헛거야. 그 지금이라도 이 어른들은 전부 그 국적을 회복을 해줘야 돼요. 제가 조사를 할 때는 350분을 했거든. 국적 없는 분이. 근데 이제 막상 그걸 국적을 회복해 준다고 해가지고 62분밖에 안 돼. 그게 뭐냐? 그게 법의 맹점이야. 직계 비속이 와가지고 인지 청구서를 해라 그랬어. 신채호라는 이름 딱 세 개를 딱 띄워놓고 거기 와가지고 직계 비속이 와가지고 인지 청구서를 해라 이거야. 내 할아버지라고, 내 아버지라고 하라고 했는데 이게 4, 5대 지나다 보니까 직계 비속이 없어. 그런들은.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독립운동을 적게 한 분들은 대단히 예우를 받아요. 독립운동을 초기에서부터 한 분들은 거의 순국선열들이고 그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고 또 그 처음 초기에도 나이가 60, 70 다 된 분들이었다고. 돌아가신 분들이. 그랬는데 지금도 난 속이 상한 게 작년 8월 15일 날 대통령님이 8.15 때 독립운동가 3대를 예우를 해줘라 그래요. 그런데 이미 해방됐을 때 2대가 넘어온 사람이 있고, 또 그때 당시에 생존해 오신 분들은
한 달이라도 연금을 드셨어. 그러니까 박정희 그 나쁜 놈도 저기 생존한 분들은 한 달이라도 먹을 수 있었으니까는 생존한 분 아들 손자까지야. 그 3대거든. 네. 그렇고 순국선열들은 전혀 그런 게 어딨어. 어? 이러니까 이제 이 어른들은 아들, 손자, 정손자까지야. 그래서 3대야. 지금 보니까 정손자는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손자를 또 끊어버렸더만. 네. 칼질을 해버렸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 그렇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심지어 지금 강복회장 하는 저 사람도 국회에 가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해주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이야. 지금 세상이 이 꼴이야. 지금 저희들이 이제 독립운동 그죠 독립운동 관련된 그 예우에 관한 법령에 보면 2대까지 손자까지 해주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대, 4대까지 해주다라고 하는 법안이 이미 이제 올라와 있는데 국회에서 처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홍영표 의원께서 3대, 4대까지 해줘야 된다는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주변에 뵙지만은 대부분의 지금 팔순 되시는 분들이 거의 2대 마지막이에요. 그 손자 때기 때문에 혜택을 실제로 보신 분들 그리고 독립운동가로 서운을 받은 시기가 90년, 2000년, 뭐 2005년 이렇게 늦게 받으시다 보니까 손자 때도 거의 혜택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예우에 대한 부분들은 3대, 4대까지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더한 부분들은 아까도 지금 직계비속이 인지청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독립운동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자녀 없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직계비속이 없기 때문에 국적을 영원히 회복할 수가 없거든요. 한국 사람이면서 독립운동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으면 직계비속이 없으면 호적을 찾을 수 없다.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한 사실이 인정이 되고 그분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적을 당연히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계비속이 인지 청구를 한다. 이 부분들은 고쳐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제가 한 말씀 덧붙일게요. 여기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에 가면 무후선열이 17만 명이 거기 저기가 돼 있어요. 위패가 돼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정작 후손이 없어서 무후로 분류된 것이 아니고 국적이 없다 보니까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후로 떨어진 분이 있고 1980년까지만 해도 독립운동가 후손들 그러면 취직도 잘 안 돼. 어?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으니까 알면서도 신청을 안 해. 그래서 그렇게 떨어진 분이 있고. 이래서 이 무후선열에 그 후손까지 다 찾아줘야 됩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죠. 예, 예우를 한다면. 그래야 되고, 그 4대도 그래요. 3대까지라고 하니까는, 1960년에 우리가 65년에 법이 만들어진다고, 예우법이. 65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제, 3대니까는 이제 그 곽기수 선생이라고 있어. 이분은 이제 연금을 잘 받아 먹었거든. 그런데 이제 전두환이 딱 올라와가지고 3대가 이게 형평성이 어긋났다 그래가 일대를 그냥 똑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없어졌을 거 아니야. 그 이제 나이는 먹고 그러니까 또 보훈처에서 생각한다고 그 뭐 생계 보조금 네. 그거 해가지고 5만 원씩 줬어. 근데 이제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독거노인이라고 30만 원씩 주는데 네. 이 5만 원을 받기 때문에 이 30만 원 안 준다 이게야. 응? 이런 나라야.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끝에 가서 너무 해먹고 살 거 없으니까 그 뭐라 그래요? 송장에 염하는 거. 신염. 그거를 해가면서 연명을 하다가 작년에 8월달
그러니까 6월 달에 돌아가셨구나. 그런 분들이요. 그래서 예. 지금 남아있는 손자들도요, 다 80이 넘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달 먹겠어? 몇 달 받아 먹겠냐고 한다 하면. 그래서 이건 사대로 가는 게 맞는 것이고, 그나저나 그 순국선열하고 생존지사하고 분류는 반드시 해줘야 되고, 지금 애국지사, 생존지사라는 분들이 내 폄훼하제서가 아니라 해방 8개월 전서부터 일주일 전까지가 지금 남아있는 분들이거든요. 그 만렵했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 이전에 진짜 죽기 살기로 내 목숨 내놓고 독립전쟁을 치르던 그분들의 후손들은 정말로 대접 한 번 못 받고 그냥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도 요행인 우리 집은 신채호 선생 41살에 우리 남편이거든요. 낳았다고. 그렇게 하고 우리 남편의 50살에 우리 아들이야. 그래서 요행이 우리는 그 혜택을 그나마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남편분하고 나이 차이가 조금 많아요, 나. 나죠. 23살이요. 그러니까 그래 나이 차이 나기 때문에 지금 손자까지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럼. 숫자 범자 네, 남편 되시는 분께서 쉰의 아드님을 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자까지 이제 내려오는. 오늘 사실 아드님 저기 절로 가셨죠. 예, 제가 알기로는 창원에서 묘에서 제사를 따로 지내시고 기념식이 올해 서울에 사다 보니까 지금 백범 기념관에서 우리 여사님께서는 이 행사를 주관하시고 아드님께서는 묘역에 가서 할아버지 묘에 이제 제주로서 제사를 주도하는 그런 형태로 바뀐, 해마다 저희들이 청원에서 그죠 이래 하다가 올해는 이렇게 행사 이원화돼서 어머니께서 일로 오시고 아드님은 글로 가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혹시 이제 이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우리 뭐 정부도 좋고요. 우리 아니면 우리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우리들한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모든 사람한테 할 게 뭐 있어. 그때 내 말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고 내 목소리는 적어서 그냥 동 떴다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거는 없고, 정말로 역사만은 그렇게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역사 정신을 진짜 놓지 않아야 돼. 지금 유대인 봐봐요. 우리 아버님 거기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어. 유대인은 비록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시대는 그랬던 것 같아. 그 아무 나라라도 그 유대인을 조롱하려고 그러면 지전을 딱 꺼내가지고 들고, 이거 봐라, 이게 유대 국기다 그랬대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한테 조소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비록 나라는 없고 흩어져 있어도 그들은 이 정신이 살아서 같이 통일돼 있고 통합하고 뒤에 응축되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말이 있잖아요. 주이시 돈 없으면 미국이 무너진다고. 네. 그 사람들 돈이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짜로 우리 아버님 그랬어요. 금전주의가 되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랬어요. 지옥으로. 그리고 남녀 학생이 요새 그러잖아. 나 그 논문을 읽고 내가 무릎을 쳤어. 어떻게 오늘날을 봤느냐고. 결혼에 제1 조건이 돈 아니야? 어? 뭐든 인생 사는데 뭐를 한다 그러면 돈 먼저 나와. 근데요, 우리는 돈 없이 살아서 그러는지 돈 즐기는 사람들이 대강 보니까 지금 멸망하더만. 그래서 돈 그거 너무 좋아할 거 아니야. 그리고 요새 빡 하면 나라 진짜 망했어. 뻑 하면
돈 없으면 도둑질하라고 하고 돈 없으면 사람 죽이고 이게 무슨 나라야 이게. 우리는 정말 찢어지게 그 혼란기에 살았어도 찢어지게 가난했죠. 그랬는데 그때는 무슨 전등불이 어딨어. 그럴 때 6.25 전쟁이 일어났고 그거 일어나고 나니까는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 잡으러 다녔어. 가르친다고. 무상으로. 나도 그 무상에서 배운 사람이거든. 그렇게 학생 잡으러 다니고 그런 세상에서 살았고 먹을 게 없으니까는 봄에 나가가지고 풀 뜯어서 쑥 뜯어가지고 쑥죽도 끓여 먹고 그래서 시래기 죽 끓여 먹고 그래서도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우리가 아이들한테 잘못 가르치고 있다. 물질 만능을 갖다가 걔들한테 아주 애들한테 어른들이 미리 가르쳐 주는 거야. 큰일 날 일이야. 돈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자, 오늘 우리 단재 신채 선생님 며느님이신 이등남 여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결국 지금 이 여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단재 선생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재 선생님께서 나라를 땅을 잃어도 되찾으면 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단재 선생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단재 선생님의 그 정신이 오늘을 지켜가는 또 하나의 정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단재 기일에 저희들이 슬픈 날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날이기 때문에 뜻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3.1절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열 정신을 가장 강력히 행했던 어열단 창단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역사적인 날에 또 우리 여사님 모시고 이렇게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감사합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